악의 진부함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개념 때문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악의 진부함. 혹은 악의 평범성이라고 번역돼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번역하면 정말로 한글로 왜곡돼요. 저도 다른 공주로 책 쓸 때 악의 평범성을 썼는데 지금 다 진부함이라고 바꿨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니까 평범한 사람도 악을 저지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이너리티라는 그 단어는 진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라는 게 되게 특별하거나 되게 위대하거나 되게 뭔가 세거나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의 진술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었냐면 악은 그런 게 아니구나. 저렇게 나름 되게 아이만이 계속 주면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성실하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난 그걸 수행했을 뿐이야. 난 성실한 공무원이야. 사유 없음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되게 끔찍하게 여기면서 악의 진부함이라는 개념을 썼던 건 악이라는 건 되게 상투적이고 되게 뻔하고 식상해서 역겨워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수준의 멍청한 거야 라는 뜻에서 저 말을 쓴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잘 되고 있는 영화죠. 벌써 15만을 훌쩍 넘은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작년도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분에 나왔었고 올 초에 아카데미에서도 해외 장편 부분 외국 영화상이라고 예전에 불렸던 영화를 수상했던 조나단 글레이저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셨고요. 제가 처음에는 존재와 구 뭐 이런 등등의 썰을 풀면서 더 숲 시네마에서 계정 통해 가지고 올려놨었는데 결국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리고 조나단 글레이저의 이제 전작들도 얼추 다 보실 수는 있어요. 공식적으로 왓챠나 다른 데 있는 건 언더 더 스킨이라고 저희가 이제 제가 전주 영화제 있을 때 전주에서 처음으로 틀었던 영화였었는데 그 영화는 주로 이제 공식적인 OTT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전작인 작품이고 스칼렛 요한슨이 주인공으로도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전 영화들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공식적인 OTT는 없긴 하지만 또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 좀 초기에 많이 관심 받는 건 벽을 묘사하는 방식이 아닌가. 특히 오늘 보신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벽 하나를 놓고 우리가 그 벽 너머가 아우슈비츠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어떤 현실 세계를 다루는데 끊임없이 언어나 장면들이나 혹은 뭐 어떤 냄새, 연기 뭐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들어올 때는 그 벽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벽의 부재를 보여주기보다는 벽 안에 있는 벽과 분리된 어떤 독일인들의 가정을 다루고 있는 건데 사실은 끊임없이 그 바깥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환기하거나 의식하게 만드는 게 이 감독의 또 특징이기도 해서 결국 벽의 안과 밖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텐데 하나는 이 사람이 만들어 온 세계에 대한 앞에 살짝 요약 정리를 하나 해드릴 거고요. 또 뒤에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홀로코스트 영화거든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영화의 역사는 영화의 역사에서 대단히 길고 유구해요. 예를 들어서 채플린 같은 경우도 위대한 독재자 같은 영화들을 찍었는데 그건 뭐 힌켈이라고 하는 인물을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유태인 이발사와 힌켈 사실 히틀러를 대놓고 가리키는 그런 인물이었죠. 채플린의 영화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미국 혹은 미국 근처에 있었던 유럽인들이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아우르는 것만 해도 거의 한 학기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량이 돼요. 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 표상이 되는 영화들만 놓고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화가 다뤄왔고 재현해왔고 또 이 영화에서 오늘 보신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는 어떤 부분 좀 다른가라는 얘기도 같이 겹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나단 글레이저의 단편들도 많은데요. 원래 이 사람은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유명하고요. 광고에 뭐 애플 광고도 찍었고요. 유명한 광고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뭔가 특이하다라고 느끼셨다면 이 사람의 구력과 무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동시대인 뭐 미셸 공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감독들도 사실 다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 만들었던 출신들이거든요. 90년대 때 좀 되게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하는데
그런 감독들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예 12년 만들었던 스티브 맥킨 같은 헝거라는 영화도 만들었었던 이 감독은 사진 작가로서 또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흑인이자 이런 감독들이 90년대 때 새롭게 영국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스티브 맥킨도 이제 영국 감독이니까요. 이런 감독들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시기에 속한 인물이다. 그래서 나이는 1965년생인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영화는 되게 많이 만드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장편 기준으로는 오늘 보신 영화까지 포함해서 이 4편이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처음 작품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섹시 비스트라는 영화인데 깽영화고요. 이 사람 영화가 사실 오늘 보신 영화도 이제 좀 흥행에 성공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흥행에 망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래도 초반에 첫 장편 데뷔작이기도 했었고 뭐 깽들인데 이분 뭐 간디로 많이 나오신 이 배우분 얼굴도 조금 익숙하실 것 같은데 깽들끼리 서로 어떤 치정과 암투에 휘둘리다가 파국으로 치닫는 뭐 그런 영화였었고요. 여기서도 되게 재밌게 보여지는 게 스페인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그 집 저택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이 다 찍혀요. 그러니까 별로 공간적인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감독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도 몇 가지 되게 처음 장면도 보면 이제 주인공이 선탠을 하고 있으면서 살갗을 막 태우는 또 살갗에 대한 또 이 사람 또 유달리 애착 같은 것들이 또 영화적으로나 혹은 뮤직비디오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영화고요.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영화는 이분 얼굴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로 보이세요? 유명한 배우예요. 헐리우드에. 맞아요. 니콜 키드만이에요. 머리 좀 자르고 쇼컷을 하긴 했는데 니콜 키드만이 그 남편을 잃은 지 쇼이라고 하는 남편을 잃은 지 10년 뒤에 벌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애가 내가 네 남편이다 라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뭐 일종의 환생? 한국식으로 따지면 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영화인데 얘기가 나중에 되게 반전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맞긴 맞는데 또 약간 다른 지점들이 있는 그 어린애가 기억하는 어떤 전생이라는 것이 환생이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어서 나중에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어쨌든 벌스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는 종종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기도 한데 탄생이라는 느낌보단 벌스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고 이야기적으로는 저 세 작품 중에서 저보고 베스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벌스를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뒤에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조나단 글레이저가 좀 재밌는 게 다른 이때 뭐 미셸 공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나리오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터널 션샤인 같은 작품도 다른 유명한 작가가 써준 작품이에요. 그렇게 쓰면 되게 좋아요 영화가. 근데 본인이 직접 뭐 해보려고 하면 그 이미지는 재밌는데 영화는 살짝 좀 아쉬운 뭐 그러다고 한다면 재밌게도 이 작가는 본인이 시나리오를 다 쓰는 사람에 또 속하기도 해요. 물론 원작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 오늘 보신 영화 같은 경우도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 작가의. 근데 그 작가가 아마 칸 영화제 때 오늘 보신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개봉했을 쯤에 아마 돌아가셨다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각색도 많이 하는 것이어서 좀 이야기적인 관심이나 재능들이 있는데 이 세 작품 중에 저한테 이야기적 재능이 가장 돋보이는 영화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벌스라는 영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언더 더 스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할리우드 배우 중에 여러분들은 마블 캐릭터로 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전부터 전 어렸을 때부터 나왔을 때 뭐 판타스틱, 소녀백서 같은 영화들에 나왔을 때부터 훨씬 더 좋아했었던 배우였었고요. 여기서는 사실 외계인 캐릭터이긴 한데 그래도 인간의 어떤 껍데기를 계속 뒤집어 쓴 그래서 제목이 언더 더 스킨인데 저 스킨을 계속 갈아 끼우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는데 그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남성들을 주로 노리겠죠. 아마 이미지상 또 스칼렛 요한슨 언니가 남성들을 노린다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 너무 자연스러운 영화라는 것들이 어떤 배우들의 이미지나 관습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 뭐 저 때도 그랬지만 저 킹 벤슬이라고 하는 간디 역에 나왔던 저 배우를 썼기도 했었지만 다 계속 영화들이 유명한 배우들을 썼어요. 오늘 그 횟스 대령으로 소령으로 그 군인으로 나왔던 그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그래도 꽤 알려진 배우예요. 미알 하네케의
아마 하얀 리본에서 선생님 역할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 아시아나 뭐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배우였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아내 역할 부분도 대단히 연기를 잘하죠. 정말 꼴 보기 싫을 정도로 대단히 잘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워낙 유명한 뮤직비디오 감독이고 세계적인 뭐 레디오헤드의 뮤직비디오도 만들었고요. 그런 뮤직비디오 감독이었기 때문에 잘 서구권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90년대 때 이미 유명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영화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경우. 근데 이 영화들 어떤 공통점들을 보면 대부분 되게 고립된 인물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고, 한정된 장소에서 어떤 공간들에서 어떤 것들을 탐닉하거나 그 세계가 붕괴되는 과정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각각의 어떤 벽적인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영화들은 뭐 안 보셨으니까 제가 뭐 벽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봤자 사실 이건 그렇구나 라고 한 게 지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뮤직비디오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사람이 만들었던 너무나 유명한 그 영국의 엑시드 재즈 하는,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는 그 사람의 자미로콰이라고 하는, 한국에도 한번 온 적이 있었나? 제 지금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벽의 이미지가 뭔지가 확 느껴져요. 조금 뭐 변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언더 더 스킨 같은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공간을 활용하는 이미지라는 것이 반드시 신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영화가 공간의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인간이 그 공간 안에 놓여 있을 때, 저희는 뭐 4차원, 5차원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는 있어도 실제로 3차원적 공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라는 것도 결국 3차원적 공간을 어떻게든 보여주느냐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실제로 스크린은 2차원적인 평면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3차원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구도나 시점이나 여러 가지 카메라의 워크나 움직임들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마련일 텐데, 이 90년대 이 MTV를 만들어둔 세대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예민한 감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셸 공드리 영화도 보시면 뭐 날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흔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보신 조나단 글레이저 영화도 보시면 알 수 있고, 80년대 때 보시면 뭐 데이비드 핀처 같은 경우도 MTV의 대가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한 대표적인 미국의 거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8, 90년대 때는 MTV의 시대였고, 저는 약간 그럴 때 그런 걸 보는 걸 되게 행복했었던, 물론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는 또 다른 식의 어떤 매체적인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영화 문화와 접목되던 그런 시점들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감독이 오늘 보신 조나선 글레이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전제 조건 중에 또 하나인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가 혹시 무슨 말인지는 뜻을 아실까요? 홀로코스트는 절멸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다 멸종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쪽이 더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사실은 뭐 스필버그가 아카데미에서 계속 상 못 타다가 상을 타게 했었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보시면은 저 이상한 소녀 계속 혼자 다니고 있는 소녀가 하나 나오거든요. 쉰들러 리스트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런 어떤 상징 체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홀로코스트를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이 93년도에 이 작품이 나온 이후에 엄청나게 계속 논쟁점이 돼요. 지금까지도 논쟁이 돼요. 과연 이 영화가 홀로코스트를 제대로 그리고 있느냐. 이거는 뭐 굳이 PC주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윤리적인 관점이에요.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건 되게 예민하거든요. 왜? 누군가에겐 이건 희생자의 관점이고, 이 희생자의 관점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그릴 것인가라는 것은 되게 예민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독일인이지만 유태인들을 도와줬던, 그래서 공장에서 빼돌렸던 그 쉰들러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실존적인 인물에 대한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거고, 물론 스필버그 감독도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그 영화의 조나단 글레이저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긴 해요. 이게 유태인이 아닐 때 또 유태인 영화를 만들거나 홀로코스트 영화를 만들면 또 묘한 논쟁에 휘말릴 때가 종종 있긴 해요. 전 꼭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반론의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왜 안 돼? 꼭 뭐 그럼 남성 감독은 여성 주인공을 영화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재현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작품은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스필버그의 작품이 되었지만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대표하는 극영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재현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1985년에 더 먼저 만들었던 프랑스의 클로드 란츠만 감독의 다큐멘터리예요. 쇼아라는 작품이고요. 저 작품은 거의 10시간에 달해요. 총 길이가. 한국에서 종종 예전에 10시간짜리 상영을 많은 영화제들에서 했었고 극장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 상영으로. 10시간 보시면 괴롭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DVD로 요즘 DVD 시대가 아니죠. 근데 DVD도 벌써 옛말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4개짜리로 묶어서 1부, 2부, 3부, 4부인데 이 쇼아라는 다큐멘터리의 특징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위치한 거죠. 오늘 보신 곳도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아우슈비츠 근처에서 찍었어요.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그리고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슈비츠에 대한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료조사도 했고 맨 마지막에 영화가 전환될 때 보면 현재 장면들이 바로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박물관으로 변해버린 거죠.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박물관을 보여줄 때 갑자기 그 패스가 우엑 하고 나서 갑자기 현재 장면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그 순간에 튀어나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떠셨어요? 하필이면 네 말씀하세요. 한심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맞고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되게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박물관이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박물관을 소위 이제 다크 투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요즘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런 장소들을 마치 여행 관람 관광객 코스로 만드는 것들을 요즘은 약간 비판적으로 말할 때 다크 투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꽤 관광 자원에서 잘 된대요. 아우슈비츠가 대표적인 역사적 다크 투어 장소예요. 왜 그 끔찍한 장소에 우린 그걸 구경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횟수의 왜가 그 컷을 연결해서 현재의 박물관이 나왔다라는 건 뭐겠어요? 뭘까요? 박물관이 왜 모인 거죠? 왜 우린 그것을 전시해서 그 거대한 신발들이 있는 것들, 그 장소들을 구경하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조나단 글레이저는 그런 홀로코스트가 재현되는 방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느껴졌으면 저 딱 보는 순간에 처음 봤을 때 정말 제대로 가는구나 박물관을. 박물관이 꼭 좋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제국주의의 산물이 진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남의 나라 거 다 갖고 있고 저희 그 활자도 거의 여전히 반환하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좋습니까? 근데 우리 열심히 가죠. 왜 거기 가면 모나리자가 있으니까 그 조그마한 모나리자 보러 열심히 찾아가게 되는 게 루브르인 거죠. 그 아이러니. 사실 박물관에 대해서도 역시 제국주의적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의 역사는 뭐 저 이전부터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인 거고 영화에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도 그렇게 전환되는 그 타이밍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해보시면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나 이것들이 어떻게 재현되는가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제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굳이 우액 다음 컷에 그 컷이 나오냐라는 건 꽤나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이긴 하더라. 난 그걸 우회로 느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든다고까지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의외로 되게 다이렉트한 사람이에요. 뮤직비디오 감독이고 뮤직비디오는 뭐겠습니까? 되게 직관적이고 직감적이고 바로바로 어떤 신체적 반응이나 시각적 반응이나 쾌락적 자극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영역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진스의 뮤비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음악을 따라가고 어떤 서사를 따라가게 만들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보게 되지 그것에 대해서 사유하고 뭐 이런 건 뭐 사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먼저 앞서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쇼아로 넘어가서 쇼아에서는 뭐냐면 아우슈비츠를 찍는데 절대 재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재현하는 건 없어요. 다 현재 증언과 목소리와 기록과 현재 장면들만 찍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찍으면서도 현재 폐허가 된 그것만 기록할 뿐이지 재현한다는 것 자체를 X치는 다큐멘터리예요. 우리는 왜 다큐멘터리 보다 보면 그래서 과거에 뭐 어쩌더라 라고 하면서 재현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것을 아예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홀로코스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클로드 란츠만 감독은 신들러 리스트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홀로코스트 영화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적인 목소리로 그 현재 증언의 가치들을 높이면서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슈아를 통해서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게 이제 쉰들러 리스트는 재현한, 정확하게 그 시대에 이런 인물이 이런 짓을 했을 거야 라고 재현한 작품이라면, 이 작품은 과거를 재현하는 것 자체. 재현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시각예술의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뭐 굳이 영어 단어로 따지면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젠트 선물, 프레젠테이션은 현재. 여러분 뭐 회사나 수업하면 PT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하죠. 저는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걸 리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건 원래 과거에 있었던 건데 그것을 현재화시켜서 다시 끌어댄다는 거거든요. 그게 영화나 많은 사진이나 시각예술의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재현성을 이 작품은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특히 홀로코스트의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에 대한 재현적인 가치를 거부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나리자를 볼 수 있는 건 옛날에 모나리자를 다빈치가 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현재까지도 재현해 놨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것을 지금도 보면서 아 저게 모나리자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사실 그게 시각예술의 본질인데 그것들을 최대한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어요. 시각예술인 이상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홀로코스트 때 그런 장면들을 다큐적으로든 뭐든 재현 다큐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초아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거죠. 인생은 아름다워. 한국에서도 꽤나 흥행을 했었고 저는 로베르토 베니니 이전의 코미디 영화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그때 상을 탔었어요.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되게 화려한 그 뒷부리 자리에서 로베르토 베니니가 사람들 무리에 있다가 쓸쓸하게 혼자 나와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특이하긴 하거든요. 예술가이기도 하고 물론 본인이 감독 겸 이분이 이제 베니니인데 당연히 코미디언들은 천재적인 배우의 재능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공도 하고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이 작품은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네, 많이들 보셨네요. 네. 유태인인 거죠. 유태인이고 이 안에 도라는 이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유태인들 얘기인 건데 수용소에 가게 되는데 아들 귀도와 같이 가게 돼요. 이때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용소가 아니라 여기는 게임하러 온 것이고 여기서 네가 잘 숨어서 잘 지내게 되면 나중에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유태인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엄청난 코미디의 문법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 아이러니가 계속 충돌하는 작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되게 불편해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뻥을 수용소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유럽의 그 당시에 나왔던 평론을 제가 읽어봤을 때 제일 공감했던 건 뭐냐면 저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세대가 실제로 1940년대 때 저 수용소에서 자식들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거는 아버지 세대의 보상 심리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그 죄의식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읽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 영화가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킬 수 없었지만 영화적 판타지와 코미디의 구조를 통해서 내가 저렇게 아들을 지켰다면 점점점으로 만든 영화가 이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 영화를 보고 울 수밖에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끌려가요. 근데 끌려가는 순간에 진짜 그 장면이 명장면인데 이 인생아름도 이 구도가 이제 코미디 배우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끌려갈 때도 마치 쇼하는 것처럼 장난치듯 발걸음 행진을 해요. 그걸 귀도는 이렇게 몰래 상자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자세히 들어야 될 게 목소리가 바뀌어요. 계속 귀도의 과거 시점으로 가다가 탱크가 딱 나타났을 때 아들의 목소리로 현재된 아들의 목소리로 내레이션이 바뀌면서 This is my story라고 나와요. 이게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생존자의 증언의 목소리를 바뀐 순간에 저는 처음 이거 극장 옛날에 지금 사라진 종로의 시네코아에서 봤을 때 완전히 눈물을 질질질 흘렸던 영화 중에 한 편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많이 다루는 영화 중에 이유가 여러 가지 비판적 지점들이 있지만 결국엔 이런 홀로코스트 영화가 나온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측면은 저 세대 때 20세기 때 전쟁 세대나 한국에서도 전쟁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식 세대나 그 후세대를 지키지 못했던 부모 세대의 어떤 갈증, 아쉬움, 가장 큰 건 본질적인 죄의식 같은 것들이 홀로코스트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 물론 이 작품이 코미디라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오늘 홀로코스트 강의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릴 텐데 1950년대 미국 코미디 영화의 한 주류는 지잭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홀로코스트 코미디라고 얘기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거든요. 홀로코스트를 코미디의 어떤 재료로 쓴다고? 근데 쓸 수도 있어요. 그걸 풍자하는 거죠. 대부분 독일이나 나치를 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건 채플린이 만들었던 위대한 독재자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채플린은 그때 당시 메카시즘에 휘말려가지고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스위스로 나중에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풍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건 사실 한 사회가 수용하기엔 그 당시엔 분명히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꽤나 대중적인 장르로 안착해서 몇몇 감독들이 이런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다라는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보신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이 세 가지 홀로코스트 범주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단 쇼와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어떤 재현성을 거부한다라는 거. 흔히 우리가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스실 장면이 있죠. 쉰들러 리스트에 나와요. 가스실 장면이. 보시면. 근데 가스가 내린 줄 알았더니 갑자기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안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스실을 체험하도록 그걸 일부러 그 앞장면까지 엄청나게 긴장을 주는 순간들이 나와요. 스필버그는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그것을 뒤집어서 활용해서 사람들의 긴장감과 이완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보신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가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군인들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자, 우리가 순환 시스템을 만들 거야. 그 장면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래요, 사실은. 뭐 이따가도 여기서 나왔던 아우슈비츠의 지배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이히만에 대한 얘기.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의 언급,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물론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나왔던 획이라는 인물도 패스도 실존 인물이에요.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되게 무감하게 얘기하는 마치 공무원들처럼 되게 그냥 관습적으로 이거 되게 좋은 시스템인데? 좋아. 생산력이 높아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세워가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재현하진 않죠. 그런 점에서 쇼와 좀 닮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에 비해서 쉰들러 리스트에 가까운 영화나 뭐 스필버그는 이 영화가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고 나서 자기 영화 이후에 최고의 홀로코스트 영화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조나탄 글레이저는 거부했을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런 걸 최대한 좀 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안 하려고 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영화나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쇼와처럼 완전히 그것이 거부된 영화라기보단 의외로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거나 그 왜 어린애가 그 집에 있을 때 방 안에서 이렇게 밖에서 소리 나는 것들을 듣고 있으면 막 사과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막 하면서 막 뭐가 터지고 나중에 보면 무슨 재 같은 거 막 쓰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충분히 그걸 또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묘하게 줄타기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또 여기는 관객이나 비평가들도 얼마든지 있다. 뭐 저희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다 상찬하는 분위기지만 꼭 그렇진 않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영화가 또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점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것들이 불편했다면 그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 영화가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좋은 영화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논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예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 이 사태, 이 사유가 그럼 저게 과거에 1940년대 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여기 보면 배경이 1943년쯤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니죠. 지금도 끊임없이 유사한 어떤 절멸의 상황, 홀로코스트의 상황들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감독도 아카데미 시상식쯤에서 하마스에 대한 비판 같은 걸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사람들의 논쟁과 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때는 그들이 희생자였지만 지금은 가해자일 수도 있는 어떤 지점들에 대한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영화라는 것이 어떤 순기능과 좋은 기능을 한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기서도 종종 강연하는
벨기에 축구는 졌습니다만 다르덴 형제 같은 경우 보면 그 다르덴 형제가 1999년도에 만들었었죠. 그 로제타라는 그 10대 소녀, 엄마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고 있고 이 로제타 소녀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것 때문에 벨기에에서 로제타법, 다시 말해서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노동할 때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서 2000년대에 로제타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종종 영화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은 사유와 더불어서 감성을 자극해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현실 세계의 조건들을 변하는 어떤 계기로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오늘 보신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여러 가지로 얘기되는 건 저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하고 또 거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다각적인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영화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으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제목은 원래 이 말을 번역한 거랍니다. Das Interesse Genzibiet인가 그런데 독일어를 외웠다 까먹었습니다. 잘 나중에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이게 인터레스트가 사실은 뭐 흥미라는 뜻이 있지만 그래서 흥미의 영역 막 이렇게 예전에 번역됐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영화 보면서 아우슈비츠가 흥미의 영역이라고요? 아니에요. 금전적 이익이라는 인터레스트의 또 다른 영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말을 검색해 보시면 아우슈비츠란 말이 자동적으로 따라 붙어요. 구글 검색에서. 그래서 아우슈비츠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지역이라는 뜻이 이 영화에 원래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하자면 아우슈비츠 지역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아우슈비츠 지역 중에서 영화를 보시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아니라 그 수용소 바로 같이 벽을 통해서 인접하고 있는 한 독일인 관리자 집안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여기도 존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그 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닝 타이틀 좀 특이하셨죠? 네. 견딜만 하셨어요? 힘들으셨어요? 나쁜 사람이네. 그렇죠? 처음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타이틀 제목이죠. 타이틀 시퀀스가 뜨고 이게 점점 글자가 흐릿해져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동영상으로 구현하지 못했는데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이렇게 흐릿해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거무어지면서 이게 한 1분 조금 넘게 가고요. 이게 2분 넘게 가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계속 들려와요. 뭔가.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저걸 갖고 끌려고 한다. 성공하냐 마냐는 뭐 비평가들은 이런 거 놓고 이제 되게 성공적이고 인상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저 꼭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킵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이셨으면 바로 넘어가셨을 거예요. 이게 뭐야? 화면이 고장난 거 아니야? 이 유튜브 편집자 뭐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영화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의 방식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검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화면에서 일어나는 사실 이 영화는 사운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끊임없이 많은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들을 얻어요. 실제로 보여지는 건 되게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공간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서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소리에 귀 기울여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좀 느끼실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 넘게 검은 화면에서 결국 보여주는 것은 한 가족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너무나 한가롭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저 가족인데 가족이 또 집도 있고 또 이 횟스가 생일이라고 해서 저 아내가 어렵다고 구했더니 또 나중에 타게 되는 그 배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 한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3분 한 20초, 3분 25초쯤 기다리고 나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게 되면 가장이 출근하는 장면이 또 되게 인상적이죠. 이게 이제 사실 저 벽 너머에는 저기 이제 감시탑도 있고 아우슈비츠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고 되게 가까이 지근거리에 연결되어 있는데 저걸 제대로 보여주진 않아요. 거의. 딱 한순간이 있어요. 그게 되게 이 영화에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나마 여기가 수용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 건물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외관이 있는데 그건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 아내가 가면서 빠이빠이 아빠하고 이 개는 집에서 어디든 나타납니다. 되게 이상한
애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존재는 뭔가 저걸 어떻게 왜 저런 식으로 표현할까도 되게 궁금해져 있는 측면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쨌든 저 강아지하고 보내고 나서 저렇게 헬스는 가고 나서 또 아이와 함께 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 근데 이 영화에서 보시면 인물들은 이제 사이즈가 있죠. 카메라가 잡게 됐을 때 대부분 거리를 두고 풀샷. 풀샷은 카메라 사이즈에서 머리와 발끝까지 다루게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풀샷으로는 잘 찍으시죠? 그래도 카메라 디카를 찍으실 때. 근데 또 더 많은 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경들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롱샷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배경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롱샷 화면들이 많지 이 영화에서 인물을 클로즈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클로즈업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꽃. 꽃이에요. 꽃. 꽃은 또 클로즈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물론 뭐 의도가 있으시겠죠. 훌륭하신 분이 하셨으니까 의도가 있을 가능하지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 영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박물관에 남았을 때 우리가 그때 인지하게 되는 건 사람들은 다 없잖아요.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남은 것. 신발. 이거 뭐죠? 사람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하죠? 사람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물. 그렇죠. 사물이죠. 사물들로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물, 자연, 꽃과 같은 그런 사물적인 존재로 결국엔 거기에 포커스온 할 수 있지만 사람이란 존재, 이 시대를 통과했었던 어떤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계속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는 구조로 이 영화의 카메라 웍이나 기본적으로 화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짜여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한테 꽃을 보여주는 되게 평화로운 어떤 가족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점점 영화가 뒤로 갈수록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집안의 천사라고 했던 거 그냥 이 존재들을 예전에 19세기 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집안의 천사라고도 그 여성, 집안에서 일하는 여성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서 끔찍하게 얘기했던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천사에 대해서 경노하는 막 글들을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거리를 두고 인물을 보여주는 그 아내를 보여줄 때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 옷들은 다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옷들 막 그 한 여자한테 막 던져주는 장면들 있죠? 유태인들도 부자들 많았거든요. 가죽 옷들 있으면 다 자기가 입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즘식으로 따지면 뭐 빈티지 패션쇼가 열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 되게 끔찍한 장면인데 이걸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무감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옷을 입어보는 장면들이 있고 그래서 카메라 포커스 위치가 대부분 이 집안 공간을 최대한 뒤로 멀리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볼 때는 저 롱샷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좀 가까이 오게 되면 뭔가 약간 화면적인 그 렌즈에 쓰인 것 따라서 찾아보시면 렌즈의 종류들도 몇 가지가 쓰인 것들이 나오긴 한데 약간씩 왜곡이 일어나요. 가까이 보면 그 산물을 가까이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는 이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영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나 정서나 느낌이나 사유를 던져줄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거나 어떤 공간들을 찍으실 때 어떤 느낌으로 찍기 위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이즈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공간을 잡는 방식들이 있으신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가까이서 뭔가를 보게 되면 약간의 왜곡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장교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보시면 완전히 저쪽 끝에 사이즈는 다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일그러져서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약간 어안 렌즈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감각적으로 또 썼다는 것을 군데군데 느끼시는 거예요. 이 화면이 더 큰 데서 보시면요. 이렇게 또 확연하게 또 더 눈에 들어오시기도 할 거예요. 본격적인 대화가 나오는 건 저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각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이때 좀 더 사이즈가 가까워지긴 하죠. 그리고 헬스 생일 축하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도열한 군인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사실은 이제 아무런 정보 없이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고 영화를 보시게 되죠.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영화이기도 해요. 아우슈비츠 영화래 라고 와서 봤는데 아우슈비츠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라면서 보고 있다가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좀 나오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들이 한 영화의 19분, 20분쯤 됐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첫 이미지, 이제 이때 화면 연기가 뿌옇게 보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나오는데 역시 주변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뭔가 소각이 일어나는지 불길이 타는 건지 집이 타는 건지는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들을 보여는 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 사람을 되게 괴롭히는 영화예요. 어떤 면에서. 왜? 당신의 머리를
쉬지 말고 상상하세요 라고 말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벽 밖에 무엇이 있는가를 상상하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야기나 공간적 조건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애니메이션도 종편이 끝났었던 진격의 거인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벽으로 차려지는데 거인이 나타나. 벽 밖에 무엇이 있을까? 엘렌 예거의 평생의 관심은 그거고 자기 친구와 함께 결국 벽 밖으로 나가서 이 세계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들로 나타난다. 벽이라는 건 우리를 제한하는 조건이고 억압하는 조건이고 특히 저 수용소 안에 있는 유태인들한테 끔찍한 공포의 조건이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벽이 영화 안에서 특히 독일인들 관점에서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저 밖에 또 다른 세계, 저 아우슈비츠 세계는 무엇인가를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상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동시에 정보가 되게 많은 영화예요.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거든요. 저건 뭘까? 저건 무슨 의미일까? 저건 뭘까? 라고. 그런 어떤 이중적인 아이러니가 계속 이 영화 안에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도 제한되죠. 집이 대부분 다 잘 보여주는 것 같지만 많은 장면들에서 보면 횟수가 움직일 때 문을 닫을 때 보면 이런 화면들은 검은 화면으로 거의 다 가려줘서 제대로 인지 안 되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또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셨는데 저 집의 구조가 뭐 대충 계단도 있고 얼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되지 이걸 되게 심플하게 한 번에 보여주겠다라는 야망이 이 영화엔 없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걸 계속 조각 이어가면서 이 집을 얼추 이해했을 때 영화가 갑자기 끝나버려요. 주변에 아우슈비츠는 어떻게 되는지 가보지도 못한 채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전체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좀 정확히 그릴 수 없다라는 것도 이 영화가 되게 의도적으로 편집했고 그렇게 촬영했고 그렇게 전개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 꺼주시니까 확실히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면이 집안 곳곳을 소개하죠. 안가박. 특히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온 대사가 이때 보면 아우슈비츠의 여왕, 아니, 눈물의 여왕도 아니고 요즘 여왕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명대사죠. 네, 아우슈비츠의 여왕이 나오기까지 제가 보기엔 독일 여성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뭐 폴란드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얼마나 아늑해 뭐 낙원이 따로 없구나라고 하면서 이곳들 특히 이 아내 같은 경우엔 이곳에 온갖 식물들을 키웠죠. 온갖 꽃들을 다 그런 것으로 만든 자기의 농장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 남편이 다른 데로 정근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약간 멘붕에 빠지는 얘기. 이게 가정의 가장 큰 사건인 거죠. 따지고 보자면. 아우슈비츠 밖에서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가스에서 소각장되고 잿더미가 됐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들의 옷이 들어오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가꾸고 꾸민 이 공간이 너 따위가 남편 따위가 전근을 간다고 해서 내가 여길 떠나야겠니? 야 애들 학교에서 다 정착을 했는데 이거 과거의 얘기나 이상한 독일인 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거려?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렇게도 전 느껴지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꼭 역사적으로 어떤 과거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장면일 수도 있다. 이것들이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계급적 가정들의 일반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이 영화가 얼마든지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 점은 꽤나 현재의 목소리를 대면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내가 있는 사적인 공간이자 가족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남자가 끊임없이 여기서 일을 보죠. 심지어 여기서 되게 아내를 위한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라벤더 건드리면 죽어. 그 대사를 보면서 도대체 이건 뭐지? 저 남자는 아내에게 꼼짝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좋은 남자인가요? 영화에서 딱 한 장면이 있었죠.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 장면 기억나세요? 그거는 그 여자가 뭐 어디나 뭐 나무위키나 뭐 이런 데서는 뭐 독일 여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유태인일 여성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여기는 회의도 하고 하는 공적인 공간인 동시에 사적인 공간. 이 집이라고 하는 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다 뒤엉켜 있는 공간이에요. 그건 대부분 여러분들의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적이거나 가족적인 공간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공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아우슈비츠에 있는 관사죠.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그런 관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적인 상황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더 끔찍한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죽음에 대한 회의도 하면서 오늘은 뭘 키울까? 오늘은 뭘 먹을까? 이 빵은 맛이 어떤가? 라는 얘기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뒤엉켜 있음을 보여주는 게
위로와 같이 이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 구조의 의미자 특징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벤더는 수용소 미간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된대요. 저런 이상한 사명감 참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저 여성이 유태인들은 여기 있냐 그랬더니 벽 밖에 있다라고 하지만 꼭 그런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성들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는 어쨌든 저 안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오고 계속 이게 연기가 뿜어져 오고 결국 소각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들이지만 계속 그것을 보여준 채 이렇게 아이들은 평화롭게 놀고 있는 장면들은 이 영화에서 어떤 대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장면의 특징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이가 저보고 아우슈비츠의 여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이 영화의 가장 언어적으로는 충격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잠깐 또 빨간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같은 색깔은 아니에요. 제가 임의적으로 넣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툭툭 어떻게 보면 인터미션처럼 넣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전출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재밌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이때부터 재밌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따지기 시작을 하고 이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아내가 남편이 전출을 간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쫓아서 막 쫓아가는 그 장면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아우슈비츠의 이런 외곽을 처음으로 보게 돼요. 이 영화 통틀어서. 그래서 좀 너무 아이러니하고 저 검은 유머, 블랙 유머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 저게 조나단 글레이저의 유머라면 유머인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동선상으로는 저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남편을 쫓아가요. 야, 너 정말 말이 되냐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건데 사적인 감정이지만 저 뒤로 역시 저 벽 너머로는 저렇게 아우슈비츠의 형체가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남편과 지금 싸우고 있는 아내와 사실은 죽음의 저 뒤편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이렇게 하나의 미장센으로 담겨있는 이 순간은 이 영화의 가장 끔찍한 순간인 동시에 가장 강렬한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만 보고 저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눈에 들어와서 이해만 하셨어도 저는 이 영화 80%는 가져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장면이 되게 끔찍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긴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분노와 아우슈비츠의 풍경이라는 것이 과연 저렇게 결합될 수 있는 것인가, 저런 성질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제 머릿속에서 던져주었던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결국 남편한테 통보를 하죠. 그 남편 결국 그걸 수용하죠. 그동안 꿈꾸었던 삶이잖아. 이건 뭐 아우슈비츠의 여왕 다음에 또 한 방 더 날리는 거죠. 이 삶이 꿈꾸는 삶이었다. 너무나 여기서 안온한 거죠. 저기선 계속 절멸이 일어나고 있고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와 상관없는 이 벽 안쪽의 공간 안에서는 저 아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곳이 가장 좋다고 그래서 네가 거길 가, 넌 가. 우리는 애들하고 난 여기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대사는 진짜 멜로드라마에서 가장 센 대사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해서 갑자기 여자가 뚝 들어오더니 갑자기 머리를 풀고 이렇게 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고 컷이 갑자기 뭐 어떤 그런 장면도 없는 채 혼자 밑으로 내려가더니 자기 성기를 닦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 장면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장면인데 저런 것들을 재현하거나 뭐 실제로 성행위를 보여주거나 하면 또 다시 그런 윤리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복잡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독일인이 유태인을 어떻게 착취했는가 성적으로 뭐 그런 일들이 빌비작에 일어났었겠죠.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복잡성들을 이 영화는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런 순간들은 얼마든지 이 영화 안에서 있다. 그래서 어떤 성적 폭력, 수용소의 폭력이라고 하는 어떤 일화들이 되게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유태인에 대한 어떤 학대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 영화는 저 아이가 있을 때도 뭐 강에 쳐넣어. 쟤네들 사과 때문에 싸우고 있다며. 그러면서 그런 것을 아이가 밖에서 응시하지만 제가 정확히 뭘 보고 있는지는 영화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바깥을 집 안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집 바깥을 그리고 정원에 있는 아내나 다른 또 어른들한테는 또 저 바깥을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상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관객들에게도 끊임없이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규모 수용소 이동 계획을 회의한 장면 보시면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뭔가 왜곡들이 일어나고 저렇게 뒤에 있는 화면들은 그대로 찍은 건데 저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객관적이지만 동시에 뭔가 불편하고 저 순간들이 관객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연출되어 있는 그런 공간의 촬영이자 카메라의 선택, 렌즈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아이만으로부터 명령서를 내려줄게. 예루살렘의 아이면은 독일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되게 유명한 저작이에요. 한나 아렌트는 이 당시 이제 미국에 있었어요. 많은 또 독일의 학자들, 프랑크푸르트 학파 연구소에 속한 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떠났어요. 히틀러를 피해서 간 거죠. 그렇게 갔었는데 그때 뉴욕 타임즈 특파원의 자격으로 한나 아렌트가 이스라엘에서 1960년대 전범 재판이 열리거든요. 전범 재판이 뭐냐면 전쟁이 끝났으면 그때 독일인들 중에서 진짜 악질인 애들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송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면 어디 있다가 잡힌지 아세요 혹시? 맞아요.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르헨티나 영화제 많이 갔을 때 아르헨티나 얘기들을 들어보면 여전히 그런 애들이 있대요. 유럽에서 부자, 백인 부자들의 마을들이 있는데 언제 저렇게 와서 저렇게 돈 많이 갖고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라틴 아메리카 영화에서 보면 여전히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소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 존재들이 같이 섞여 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본인들도 불편하겠죠. 근데 또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복잡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다 그것이 또 실세가 되고 권력이 되니까. 어쨌든 아이만이 잡혔는데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아이만이 잡히길 원했다. 뭐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노출했다라는 썰서부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 자기 떠들고 다녔다. 어쨌든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이만이 재판하는 것을 한나 아렌트가 뉴욕 타임즈 특파원 기자의 자격으로 취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쓴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유태인이었던 한나 아렌트는 거의 매장당할 뻔했었어요. 왜? 저 악의 진부함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개념 때문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악의 진부함 혹은 악의 평범성이라고 번역되는 거. 악의 평범성이라고 번역하면 정말로 한글로는 왜곡돼요. 저도 다른 책, 봉준호 책 쓸 때 악의 평범성이라고 썼는데 지금 다 진부함이라고 바꿨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니까 평범한 사람도 악을 저지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이너리티라는 그 단어는 진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라는 게 되게 특별하거나 되게 위대하거나 되게 뭔가 세거나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의 진술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었냐면 악은 그런 게 아니구나. 저렇게 나름 되게 아이만이 계속 주장해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성실하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난 그걸 수행했을 뿐이야. 난 성실한 공무원이야. 사유 없음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되게 끔찍하게 여기면서 악의 진부함이라는 개념을 썼던 건 악이라는 건 되게 상투적이고 되게 뻔하고 식상해서 역겨워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수준의 멍청한 거야 라는 뜻에서 저 말을 쓴 거예요. 악의 진부함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 엠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악의 뭐 진짜 이상한 악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런 걸 한나 아렌트는 거부한 거예요. 악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지 말아라. 악을 평범하고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되게 이기적인 걸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냥 채운 걸로만 이해해야지 우린 그 악을 제대로 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아이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아우슈비츠에서 죽게 만든 희대의 악마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걸 쟤는 평범해라고 말하는 순간에 진부해라고 말하는 순간에 유태인들은 그걸 오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래서 아렌트가 평생 60년대 이후에 수많은 인터뷰를 보면 그 말을 해명해요.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야. 근데 못 알아듣겠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말 되게 못 알아듣는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그 뜻을 제대로 안 듣고 자기가 처음에 이해한 걸로 그대로 딱 픽스해가지고 그 이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 말은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히 현재까지도 논쟁이 되는 말인데 악의 진부함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특별한 게 아니다. 악은 너무나 뻔하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저걸 저지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하거나 위대하거나 어떤 악마적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되게 평범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저런 짓을 저지른 거야. 차라리 특별하면 저런 일을 오히려 더 안 저지를 거야. 라는 차원이 악의 진부함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제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대하는 태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횟스가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상들을 계속 보신 거잖아요. 영화 속에서. 특별합니까?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저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게 특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진부해서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렌트의 지적이고 아이만을 소환해서 얘기하는 장면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갔잖아요. 딴 데 갔을 때 아내한테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서 근데 너 이 밤중에 왜 전화했어? 아내가 물어보잖아요. 아 그냥 작전면 너도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얼마나 치질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절멸시킬 저 작전명을 얘기해 주려고 저 한밤중에 전화한다? 이 평범한 이 뻔함과 진부함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완전히 악의 진부함에 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 진부한 애가 결국 아내랑 전화통화를 해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왜 하게 되는 장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노멀하고 평범하고 찌질한, 뭐 노멀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이맨과 연결돼서 쭉쭉쭉 나오고 있는 이 장면들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토하는 게 저 위에서도 있을 거야. 계단으로서 몇 번씩, 2번인가 3번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컷이 지나게 되면 저렇게 문을 열고, 그때 점처럼 보이죠. 점처럼 보였다가 문을 열고 나오면 여기서 컷이 바뀌면 여기서 이게 박물관의 현재 문을 여는 직원들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요. 영화 속에서. 그 문이 시간의 문이었고 세월의 문이었고 역사의 벽을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저는 저 진부함, 우리가 박물관 가서 이게 신발이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우리는 왜 저런 것에 경탄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 반성하게 되거나 다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시고 경탄하세요. 저기 가서 경탄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영화는 맨 마지막에 조나단 글레이저는 대단히 힘줘서 보여주겠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경탄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근데 우리를 초과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나 그것들을 인식하게 되면 항상 어떤 식으로 경탄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 잘해야 돼요. 우리는 매번 뉴스나 얼마 전에도 시청에서 그렇고 경악할 만한 사건은 매번 일어나죠.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현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여기 악의 특별함으로 막 대응하면 안 돼요. 그걸 얼마나 진부한 일들이 우리는 매번 매 순간대로 우리 괴롭히고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사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매번 매일같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 것을 마치 박물관에서 경탄하듯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것들에 대해서 경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보신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가장 또 중요한 엔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말씀 안 드린 장면이 있거든요. 뭘까요? 네?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 장면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떤 아이가 뭘 헨젤과 그레텔 횟스가 읽어주면서 이게 이제 렌즈를 달리 써가지고 이제 저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거티브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원래 원작 소설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조나단 글레이저가 이쪽에서 촬영을 하면서 폴란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래요. 내가 감자 키워가지고 주워가지고 뭐 돼지 감자 이런 것들은 땅에서 막 캘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저희 집 앞에 돼지 감자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제가 맨날 파서 버리느라고 고생을 좀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파서 이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거기서 그 일할 수 있는 그 위치에다 주기도 하고 거기에 보니까 뭔가 또 선물 같은 걸 또 놓은 것 같아. 무슨 함 같은 것들을 자기 가방에 또 집어넣고 가고 딱 갔더니 집에 갔을 때 폴란드어로 엄마가 왔구나 할 때 이때는 그 네거티브 화면이 아니라 칼라로 바뀌어요. 이 유일한 순간. 이걸 꽤 이런 식으로 변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 소녀가 초반에 그 웨스가 딸 방에 들어가면서 책을 읽어 나오고 또 나중에 또 다시 나오고 한 2번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 하인 여성이 나올 때도 갑자기 또 저렇게 네거티브 화면으로 보여주는 순간들이 나왔어요. 왜? 그래서 이 사람이 폴란드 사람인가?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헨젤과 그레텔은 일종의 우아이기도 한데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대령의 목소리 내레이션과 더불어서 현실에서는 저 아우슈비츠 근처에서 폴란드 소녀가 저 수용소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수용소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다 죽이지는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저 노동 인력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존도 코만더를 다루고 있는 사울의 아들 같은 거 영화 보시면은 그것도 이제 아우슈비츠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보시면은 유태인들 시체를 누가 치웠겠습니까? 누가 치웠을까요? 유태인들 치운 거죠. 시체들을 치우는 유태인들 그 장면들이 사울의 아들 같은 영화 때 끔찍하게 재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어떤 다른 순간들, 다시 말해서 이 영화는 헬스의 집과 저 멀리 벽 밖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 폴란드 소녀의 어떤 행동들을 보여주는 순간들. 그래서 저게 유일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숨 쉬는 순간들일 수도 있어요. 좀 다른 것들을 보여줘서 저거 뭐지? 저건 내가 여태까지 본 거 다른데? 제가 보면 자전거 타고 내려가 집 갈 때도 약간 그 독일 군인들 피해가지고 몰래 잘 가서 잘 가고 있네. 엄마가 잘 왔어, 너 왔구나 라고 폴란드어로 말할 때 뭔가 안도감이 들게 하는 그 순간들이 유일하게 숨쉬게 만들어주는 이 감독의 구멍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영화가 밀도가 너무 높으면 보다가 숨 막혀서 그냥 가버리고 싶거든요. 제 강의도 종종 밀도가 높으니까 자꾸 가시잖아요. 이제 한 시간 많이 들었다, 고마해라 하고 이제 가시게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순간들이 숨 쉬는 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또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 너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많은 글들이나 비평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대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워버리는 영화, 벽 너머의 세계를 지워버리는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생각하게 하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소리로 끊임없이 특히 이미지가 안 보이니까 그 소리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연기라든가 냄새 같은 어떤 것들뿐만 아니라 소리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과한 영화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압박감으로 해서 자꾸 들여다보게 하는 우리를 되게 강박하게 만드는 영화. 근데 이 강박을 견디셨다면 그건 되게 훌륭하신 겁니다. 다행히 이 영화가 100분 정도밖에 안 돼요. 2시간이 넘어가셨으면 약간 괴로우시기 시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리고 현재의 공간들이 과거의 정보로 가득한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아우슈비츠라는 곳은 이미 사라진 곳이고 그런 공간들인데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고 저런 공간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주고 신발들, 죽음들, 장소들, 사물에 대한 어떤 과포화의 영화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그래서 아까 꽃에 대한 클로즈업 포함해서 신발들이라든가 옷들이라든가 굴러다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유심히 계속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도 꽤 많이 나오지만 사실 사람은 오히려 사물처럼 잘 인식이 안 돼요. 나중에 몇몇 주인공들 빼고 오히려 강아지가 더 잘 인식돼요. 오히려 근데 그에 비해서 신발들이나 저런 어떤 사물적인 것들은 더 끊임없이 강조돼서 인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뒤집어버린 사물과 사람의 이치를 전도시킨 영화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었고요. 우리는 벽에 있을 때 벽의 상실감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린 벽 너머를 꿈꾸게 되거나 그곳에 뭐가 일어났을까? 아까 진격의 건 얘기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런 것은 아닐까. 이 영화가 다다르고자 하는 것은 벽을 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어떤 인간의 삶의 절멸이 있었는지 어떤 죽음이 있었는지 죽음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 한여한테 그러잖아요. 너 같은 거 남편한테 얘기하면 그냥 죄로 변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녀가 죄로 변해버리는 것을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느낌도 그런 대사에서 주기도 하죠. 그렇게는 주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그것을 상상하게 만들고 직접적으로 좀 다가가게 만들고 끌어당긴다는 점에서 많은 평자들이 칭찬했던 것처럼 근래에 봤던 영화들 중에서 꼭 홀로코스트 영화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벽 너머, 우리의 존재성 너머, 인간 너머의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끔찍할 수 있고 공포스러울 수 있고 죽음과 가까운 것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벽 너머를 통해서 끌어당기고자 했던 이 영화의 기본적 전략이 어느 정도는 유효적절하게 성공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개봉하고 있는 그것도 강연을 할 생각인데 그 빔 벤더스의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는 게 갑자기 좋은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빔 벤더스 형님이 약간은 이제는 빔 영화 너무 별론데라고 한 10년 동안 그렇게 보고 있다가
퍼펙트 데이지 보면서 일본의 그 야쿠쇼 코지와 함께 그 집안에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거장은 가끔 저를 또 사랑하기도 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좋은 영화들은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 이상을 보여주는 영화 중에 또 한 편이기도 했었고 그 영화도 아마 한 20일 넘어서는 또 제가 강연 준비도 할 테니까요. 혹시 그때까지 안 보실 분들은 기다렸다가 또 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 너머에 그 무엇을, 그 취약점들을 상상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영화를 본 저의 마지막 느낌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